연구에 따르면 눈과 눈썹 사이 넓은 간격, 불그레한 뺨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간주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사주, 운명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주, 명리학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 사주나 명리학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죠. 바로 관상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관상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살펴봤습니다. 영국 글래스코 대학교 연구진은 얼굴 모양이 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건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좁은 얼굴, 웃는 입, 뚜렷한 이목구비, 눈과 눈썹 사이 넓은 간격, 불그레한 뺨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간주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얼굴이 신뢰할 수 있고 따뜻하며 유능해 보여서 정직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여기에 더해서 결론적으로 높은 코, 봉긋하고 뚜렷한 이마를 가진 사람의 인상이 정직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는 억만장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꼽혔다고 하죠. 반면 부와는 거리가 먼 얼굴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었는데요. 눈썹이 낮게 있고 턱이 짧으며 입술이 약간 처져 있는 얼굴이 그런 얼굴이라고 해요. 이런 얼굴은 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며 신뢰감을 쌓기에 힘든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은 따로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뉴욕대학교의 심리학과 조나단 프리먼 교수 연구진이 바로 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연구의 결과는 뉴로사이언스 저널에도 게재됐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사람들이 좋은 느낌을 얻는 얼굴은 일자 눈썹에 광대가 발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실제 얼굴을 찍은 사진하고요, 컴퓨터로 합성한 얼굴 사진을 각각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때 실험 참가자들이 나타내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능적 자기공명 장치 fMRI를 이용해 이들의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했고요. 참고로 편도체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썹 앞쪽이 높은 일자 눈썹을 가졌고 광대는 높은 형태인 소위 동안형 얼굴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반면 눈썹 앞쪽이 낮은 갈매기 눈썹에 광대가 낮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실험에서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미 사진을 본 실험 참가자들에게 1초도 안 되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스치듯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줬는데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사진을 처음 봤을 때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즉, 이미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느껴졌던 신뢰의 정도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2번, 3번 봐도 첫인상에서 받았던 느낌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연구를 진행한 프리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를 통해 신뢰라는 감정은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신뢰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다. 실제로 취업 전문 포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요, 기업 인사 담당자의 약 70%는 지원자의 첫인상을 보고 면접에서 감점 처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죠.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느끼는 속도는 실제로 엄청나게 신속하거든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인은 15초, 일본인은 6초, 한국인은 무려 3초 만에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 번 나쁘게 인식된 첫인상은 약 60번 이상을 계속 봐야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는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타인의 얼굴을 보고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공격성 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첫인상을 보고 빠르게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요, 우리 뇌에서 쓰는 에너지의 30%는 시각 피질에서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는 수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시각 피질은 그 많은 정보를 굉장히 짧은 순간에 처리하고 바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MIT의 낸시 칸위셔 교수는 인간의 뇌는 인격체의 다른 부위는 무시하면서 유독 얼굴은 특별 대우를 하는 부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사람의 얼굴을 특별하게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앞선 연구 결과들처럼 그렇게 태어나면 좋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안 생겼으면 어떡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연구를 더 파헤친 결과 사람은 인상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인상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로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내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이 이 사진의 주인공을 몰랐을 때 동일 인물로 보여지시나요? 두 사진 다 링컨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대통령으로서 신뢰감이 느껴지시나요?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링컨이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왼쪽 사진을 사용했을 때는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나서 대선에서 이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분명히 DNA가 같은 사람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상반된 두 장의 사진에서 차이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물론 수염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겠지만 실제로 보면 눈 그리고 표정이 유독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숭실대학교 송은영 교수는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연구는 맨 처음 만난 상대의 어디를 가장 먼저 봅니까? 라는 연구였어요. 연구 결과 79.1%의 사람이 표정과 눈을 본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표정과 눈을 본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얼굴이란 걸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는 오래전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담은 사진을 오랜 시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과 전혀 접촉이 없었던 서구 사람들에게 보여줬고요. 그러자 그 표정만 보고도 서구 사람들은 사진 속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냈다고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요, 사람의 얼굴 근육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 반응하는 표정 근육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 가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해도 표정, 몸짓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도 다 이 표정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나 인상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요, 호감형, 눈, 코, 입의 조화도 분명히 작용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 가득 묻어있는 얼굴 근육, 즉 표정과 눈빛이 한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상은 소위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나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첫인상과 관련해서 초두 효과를 말한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입니다. 애쉬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동일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각 그룹별로 다르게 전달한 거죠. 먼저 A그룹에게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지적이고 부지런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스럽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B그룹에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은 질투심이 많고 고집스럽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A그룹에서 이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어요. 사실 이 성격 묘사를 자세히 보면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실험 참가자들은 결국 앞부분에 먼저 나온 묘사가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에 따라 선호도를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두 효과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소개할 때는 좋은 걸 먼저 이야기해야 내 인상에 대한 평가를 우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2015년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타인들이 자기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버리면 기존까지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내 인상에 대한 평가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집 유리창을 깨고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을 들은 실험 참가자들은 당연히 그 남성이 도둑이다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남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실들을 얘기해줘도 부정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런데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남성이 유리창을 깨고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 불이 난 집의 아이들이었다라고 말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다른 집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그 행동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사람들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평소 내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각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첫인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만듦으로써 첫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연구했는데요. 사람은 학습 후 20분이 지나면 머리에 58%의 내용만 남는다는 겁니다. 20분 만에 42%를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3%, 한 달이 지나면 21%만 기억에 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냅니다. 즉, 뭘 배우거나 읽어도 한 달 뒤에는 80%를 까먹는 거죠. 물론 시각 정보는 글자를 읽는 것보다 강도가 더 세니까요, 망각의 효과가 조금 느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견디기 힘들었던,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흐릿해지고 잊혀지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좋지 않은 인상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약해지고
갇히고 망각되는 겁니다. 더불어 빈발 효과를 이용하면요, 나에 대한 평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빈발 효과는 좋지 않은 첫인상이 형성되어 있어도 첫인상과 다른 호감 가는 행동이나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 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도 다 빈발 효과 덕입니다. 이 빈발 효과는 반대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처음엔 너무 괜찮았는데 보면 볼수록 별로더라, 이런 평가도 결국 이 빈발 효과의 표현인 거니까요. 첫인상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편적으로 약 40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0번을 만나야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호감 가는 행동과 태도를 시간으로는 40시간, 횟수로는 약 60번 반복하면 첫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빈발 효과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으로는 반전 효과가 있는데요. 반전 효과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예상 밖의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상이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작정하고요, 나라는 사람의 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노력이죠. 그리고 이 반전 효과에는 일반적으로 운명을 극복한다는 아주 강한 마인드가 선행됩니다. 흔히들 관상, 사주를 일컬어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자신의 운명을 이 반전 효과로 바꿔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도 당시 유명한 점성술사에 대한 소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을 정복한 뒤 아시아 정복에 나서기 전 알렉산더는 그 점성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물음에 점성술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금을 보아하니 운명선과 두뇌선이 1cm만 더 길었다면 전 세계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수상으로는 힘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자리에서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버렸다고 하죠. 스스로 운명선과 두뇌선을 더 늘려버린 거죠. 이에 깜짝 놀란 점성술사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천우는 타고나지 못했지만 대왕의 의지가 천하를 호령할 겁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로 무대를 옮겨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백범은 당시 중인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급제에도 양반의 글을 대신 써주는 사서 노릇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분 제도에 따른 차별이 그렇게도 만연한 현실에서 백범은 역학, 관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백범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 자기가 진짜 영락없는 볼품없는 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운명에 실망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평소 읽던 책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관상 불여 심상. 관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심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문구를 보고 정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고 실제로 사람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뤘고요. 네, 여러분. 부자의 관상, 가난한 관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오늘의 대저택 연구소. 결론은 얼굴, 인상, 운명은요, 주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인상학에 의하면요, 얼굴의 30% 정도는 타고나는 거지만 70%는 후천적 환경이나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에는 엄청나게 미세한 근육들이 수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근육들은 여러분의 마인드 그리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배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 쓰러지면요, 여러분 인상은 그 약한 마음을 곧바로 반영할 거고요. 반면에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선다면 여러분 인상은 또 그런 여러분 마음을 잘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 표정과 눈이 여러분의 평판을 바꾸고 그 평판에 맞춰 여러분의 위치 또한 저절로 거기에 가 있겠죠. 오늘은 30초만 시간을 내서 거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굴이나 피부에 뭐 난 거 없나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어떤 생각을 내 눈에 투영하고 싶은지 아주 잠깐이라도 살펴보시길 바라며 대저택 연구소 마치겠습니다. 평생 읽은 책에 비례해 재산이 형성된다는데 진짠가요? 네, 이건 저 역시 너무 알아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료 조사에 돌입했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본 결과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서에 늦은 건 없다. 지금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보통 난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어휘력이 부족해. 난 남들보다 독서를 많이 안 해서 분석하는 능력이랑 창의성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책 좀 읽을 걸. 이러면서 자책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죠. 이 사진은 독서가 뇌 활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서를 하면 우리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요. 원래 독서를 하는 사람, 뒤늦게 독서를 시작한 사람, 독서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을 모아두고 글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원래 독서를 하는 사람의 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과 측두엽이 아주 진하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죠. 반면 맨 오른쪽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의 뇌는 글을 읽거나 들을 때 앞에 2개의 뇌 대비 굉장히 많이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관건은 소위 나이 들어서 뒤늦게 독서를 시작한 중간에 보이는 이 뇌 사진입니다. 일단 시작했더니 평소 독서를 많이 해왔던 왼쪽 뇌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죠. 짙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왼쪽 뇌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뒤늦게 시작해도 일단 시작하면 독서는 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은 확실히 똑똑해지는 게 맞는데요. 이제는 이 활성화된 부위를 좀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독서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글을 읽거나 귀로 들었을 때 왼쪽과 중간에 있는 뇌처럼 활성화가 덜 된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왼쪽과 중간 뇌에만 유독 활성화되는 부분이 측두엽입니다. 결국 독서를 해서 사람이 실제로 똑똑해지는 방법은 이 측두엽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등을 관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전두엽은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독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 측두엽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측두엽은 이름 그대로 뇌의 측면, 그러니까 뇌 옆부분입니다. 청각 정보를 1차적으로 전달받는 영역이어서 듣고 말하는 언어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읽고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말로 전해 듣고 그 의미나 문맥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의견을 말로 잘 표현하려면요, 이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측두엽은 원래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발달한 사람도 있어서요. 나는 책 많이 안 읽었는데도 이해가 빠르고 말도 잘하는 편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듣고 이해하는 게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피력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 측두엽을 반드시 발달시켜야 하는 거죠. 이건 나이랑 상관없이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엄청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독서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맹과 독서가의 뇌를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요. 포르투갈 학자들은 외딴 시골 주민들 중에서 문맹인 사람들과 독서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비교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문맹인 사람들은 단어가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음성들을 쪼개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버스에서 B를 빼고 발음해보라고 하면 문맹인 사람들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다른 실험들도 진행해 봤는데요. 결론은 독서를 하는 그룹 대비 듣고 말하는 범위가 넓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그룹이 60대가 되었을 때 앞서 실시했던 과제를 다시 내주고 뇌를 스캔합니다. 그 결과 문맹인 사람들은 과제를 처리할 때 조금 전 보신 그림에서 독서를 안 한 사람 뇌처럼 전두엽 영역에서 주로 과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반면에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측두엽 영역에서 과제를 처리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뇌는 문제를 해결할 때 뇌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겁니다. 웬만한 과제에서는 우두머리인 전두엽이 나서지 않고요. 비서 차원인 측두엽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두엽은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살면서 성장하는 속도 차이가 확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뇌는 늘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측두엽으로 보내버리면 전두엽이 처리하는 과제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레벨업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조명의 밝기를 레벨 10까지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원래는 이 조명을 켜기 위해서 예를 들어 220V의 전력을 남김없이 다 썼다면 측두엽이 활성화된 사람은 110V만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남은 전력을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겠죠. 더 나은 문제를 위해 쓸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반복이 되면요, 이제는 전두엽이 아닌 측두엽 차원에서 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쉬워지는 거죠. 더 쉽게 읽히고 잘 들리지도 않았던 오디오북이 잘 들리고 이해가 쉽게 되는 수준으로 계속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 대학교,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대학교, 프랑스의 파리 샤클레 대학교의 연구진들로 구성된 국제 연구진들은요, 독서가 전두엽과 측두엽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 36명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20대에서 50대로 지능 지수는 평범했고 그냥 아주 가끔씩 독서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요. 연구진들은 이들에게 뇌 정극을 삽입한
답한 다음 특정 문장을 읽게 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총 3가지 종류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제버워키 문장, 세 번째 문장은 단순하게 단어만 나열된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버워키 문장이 뭐냐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넌센스 문장인 제버워키에서 유래된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문법적으로 맞긴 한데 처음 보는 신조어나 합성어 등으로 막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아무 말 대잔치 문장인 겁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3종류의 문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문장을 읽는 동안 전두엽과 축두엽 간 연결이 활발해진 걸 실제로 발견합니다. 특히 제버워키 문장처럼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전두엽에서 축두엽으로 보내는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활성화됐다고 하죠.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진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서가 이해력과 언어 능력 등 뇌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여러 뇌신경 회로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네, 더 나은 생각들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생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데 어디가 막막하다면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은 건 단연 독서인 겁니다. 작가 겸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인 스티브 시볼트는 무려 3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1200명의 부자들을 만났어요. 1200번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신기할 만큼 공통되는 특징 딱 한 가지가 추려졌습니다. 바로 독서를 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어떤 장르의 어떤 책이든 많이 읽으면 성공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죠.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책 부자들의 습관의 저자 토머스 콜리가 직접 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조사 결과 연수입이 1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1,400만 원 이상이거나 순유동 자산이 320만 달러, 우리 돈 약 42억 8천만 원 이상의 부자들의 경우 자기개발, 교육, 성공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드웨인 에드워즈의 성공 비결 역시 전기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드웨인 에드워즈가 누구냐면요, 바로 나이키의 에어조던 시리즈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 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발 디자인 아카데미로 유명하죠. 펜소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제키 로빈슨의 전기를 읽었기 때문이다. 제키 로빈슨은 또 누구냐?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이에 반해 연수입이 2만 9천 달러, 우리 돈 약 3,900만 원 이하고 순유동 자산이 4,100달러, 약 56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저 재미를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독서는 앞서 계속 살펴본 사고력, 해결력뿐만 아니라요, 기억력까지 커버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소 연구진은 60에서 79세 노인 76명을 모집했는데요. 연구 시작 전 이 76명의 인지력과 기억력 테스트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 76명을 반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책을 읽도록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퍼즐을 풀도록 했죠.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 90분 동안 각각 독서와 퍼즐 풀기를 실행했고 그렇게 8주가 지났습니다. 연구진은 인지력과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좀 더 어려워 보이는 퍼즐 풀기를 했던 그룹의 인지력과 기억력이 왠지 좋아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독서를 한 그룹이었습니다. 책을 읽은 그룹은 단어 개수 자체도 더 많이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요, 퍼즐을 푼 그룹보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2배 빨라졌어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기억을 망가뜨리는 병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은 1년 동안 4.5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다 포함한 건데요. 2019년에 6.1권이었으니까 독서량이 확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최하위예요. OECD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을 보면요,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6권인데요. 우리나라는 0.8권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 166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한다, 이 말은 언제부턴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는 지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 대저택 초대석에 초대했던 성공한 분들, 책을 통해 만났던 성공한 책 속 저자들, 마지막으로 다른 외부 활동을 하며 만나본 자산가들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 독서라는 단어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신기했는데요. 그러니 그동안 소위 독서랑 담쌓고 살아오셨다면요, 제가 솔루션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읽으면 돼요. 뭐 나이나 시기가 늦은 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책을 안 읽고 살다가 갑자기 읽으려면
제일 힘든 게 책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처음엔 막 한 페이지 집중해서 읽기도 힘듭니다. 몸이 꼬이고 딴 생각 들고 스마트폰 자꾸 보게 되고 졸리고 그래요. 이런 분들께도 제가 마찬가지로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집 말고 가까운 동네 카페에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것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2012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50에서 70데시벨의 소음이 있을 때 오히려 집중력, 창의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된 적 있는데요. 한국 산업심리학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조용한 환경보다 백색 소음을 들을 때 집중력은 47.7%, 기억력은 9.6% 향상되고요. 스트레스는 무려 27.1% 감소했다고 합니다. 학습 시간은 13.6%나 단축됐고요. 여러분, 이 백색 소음은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색이 있듯이 다양한 높이의 소리들이 한 곳에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신경이 쓰이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백색광과 같은 형태의 주파수를 띠기 때문에 백색 소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와 같은 자연음, 책장 넘기는 소리, 카페에서 들리는 노트북 소리 같은 생활 환경음까지 전부 다 백색 소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이 백색 소음을 딱 만나면요. 집중력을 높여주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반대로 산만하게 만드는 베타파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독서를 하고 싶다면 적막한 집안보다는 차라리 가까운 동네 카페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죠. 책 노인과 바다의 저자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의 단골 카페에서 소설을 집필했다고 하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역시 여러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글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서울대 도서관 백색 소음 ASMR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한데요. 가사가 있는 노래는 어떨까요? 그건 안 됩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독서하거나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뇌가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이건 역시 같은 부위 기능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상충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방해받게 되는 거죠. 네, 몇 권을 얼마나 읽을지 이런 건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뇌에게 맡기세요. 중요한 건 전두엽과 측두엽이 적절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원래 읽었던 양만큼 읽는 게 이제 별거 아니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독서량을 좀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이 독서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대저택 연구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수수께끼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이것의 정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일단 사람 몸에서 가장 정교한 부위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뼈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이것 하나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손인데요. 이 손과 관련된 비밀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요. 손의 역할이 정말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신경과학자인 와일더 펜필드가 만든 뇌지도인데요. 와일더 펜필드는 전기 자극을 통한 뇌 연구를 진행하다가 뇌와 신체의 각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신체 각 부위가 뇌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실험을 통해 이걸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이 뇌지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뇌지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인간의 모습을 재구성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호문클루스라는 인형인데요. 여기서 호문클루스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작은 인간을 뜻하는 단어고요. 중세 유럽에서 당시 연금술사들이 인조인간을 만들어내겠다며 처음 쓴 용어입니다. 뇌지도와 호문클루스를 보면 다른 신체 부위보다 유난히 손의 비율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뇌의 많은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의 뇌 속 시각 영역을 일깨우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데 뇌 속 시각 영역을 깨운다는 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들이 있습니다. MRI를 통해 점자책을 읽을 때 뇌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는지 분석한 거죠. 일단 점자는 손을 사용해서 읽는 거니까 연구진도 당연히 촉각 영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예상 밖의 실험 결과가 나와요. 점자를 읽을 때 실험자의 뇌에서는요, 촉각 영역뿐만 아니라 시각 영역까지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들의 뇌 속 시각 영역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손의 중요성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리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는 단 1.6%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침팬지와 인간의 모습은 사실 98.4%의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하기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바로 손 모양의 차이에서 생겨났습니다.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침팬지의 손 모양들인데요. 인간의 손과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침팬지 모두 인간과 비슷한 손을 가졌지만 엄지손가락의 비율이 지나치게 짧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엄지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집을 때 주먹을 쥐는 것처럼 손을 동그랗게 만들어 잡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엄지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들과 맞닿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맞섬 움직임이라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니까 도구를 잡는 악력이 늘고 손재주도 향상되고 그러면서 인간 고유의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며 진화한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엄지손가락을 만들기 위해 수술을 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유독 짧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건 물론 물건을 잡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검지손가락을 기존 엄지에 봉합하는 수술을 해서 제대로 된 길이의 엄지손가락을 만들었어요. 즉 기존에 있던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합친 거죠. 결과적으로 소녀는 오른쪽 손가락이 4개밖에 없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길이의 엄지손가락이 생기면서 오히려 글도 쓰고 수술 전보다 손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게 뇌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손을 사용하게 되면 정체된 뇌에 자극을 줘서 뇌 활기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2009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연구팀은 경미한 기억력 장애 진단을 받은 노인 197명과 기억력 장애가 전혀 없는 건강한 노인 1124명을 대상으로 취미와 뇌 인지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어요. 연구 결과 평소에 손으로 글을 쓰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 손을 주로 사용하는 취미를 가진 노인들이요. 그런 취미를 가지지 않았던 노인들보다 인지, 기억력 손상이 30에서 50% 덜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피아노나 현악기를 최소 3년 이상 배운 어린이가 어떤 악기도 배우지 않은 어린이보다 어휘력이나 추리력 점수가 10% 이상 높았다고 하고요. 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손을 쓰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손을 움직이면요. 뇌에서 상황 판단,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기분이 한결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키보드 이런 것들도 손을 사용하는 거니까 똑같이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글씨가 뇌의 연결성을 훨씬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연구는 과학저널 심리학 프론티어스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대학생 36명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먼저 손으로 따라쓰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키보드로 타이핑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뇌파 측정 장치를 실험자들에게 씌우고 뇌의 변화를 확인했어요. 실험 결과 손으로 글을 쓸 때 뇌의 연결 패턴이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해요.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타이핑보다는 펜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입증됐다. 그런데 무작정 막 글씨를 쓰는 것보다요.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필적학자인 구본진 박사는요. 글씨는 뇌의 흔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글씨의 크기나 필압, 모양과 같이 글씨체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그 사람의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다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적학자들은 글씨를 바꾸면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 부자들의 필체를 분석해 보면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글씨를 볼까요? 왼쪽이 제프 베이조스의 글씨체고요, 오른쪽이 일론 머스크의 글씨체입니다. 두 글씨를 보면 속도가 빨라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글씨들이 우상향하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공통적으로 두 명 모두 글씨의 마지막이 45도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필적학자들은 기가 세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하며 야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글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격을 좀 바꾸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이 삼은 롤모델의 글씨체를 따라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필적만으로 100% 이렇다, 아니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오늘 말씀드렸던 연구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손의 역할이 평소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자로 활동하다가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와 결혼해 택시 드라이버 등의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했던 줄리아 캐머런도요, 자신이 무려 10년간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었다고 해요. 손으로 쓴다는 것, 사실 요즘은 모든 게 다 디지털이니까 직접 손으로 쓸 기회가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래도 하루 1분, 5분이라도 한번 써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대단한 걸 쓰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몇 단어로 낙서하듯 써도 좋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손으로 적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난다면 종이에 적고 싶은 게 없다 라고 써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생각이 따라 붙거든요. 나는 왜 적고 싶은 게 하나도 없지? 여기서부터 그렇게 생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대저택 연구소 마치겠습니다.